안녕하세요. 유익한 시간 유익타임즈입니다. 오늘은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나타난 한미 간의 입장 차이와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보여준 검찰의 이례적인 재판 태도,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불매운동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틀에 걸쳐 치러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SMA에 대한 뉴스인데요. 제임스 다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8일 내신 기자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에서 우리 측 입장을 말하기보다 한국 측 입장을 듣는 데 주력했고 조정하고 타협했다. 합의한 숫자는 처음 제안에서 달라져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한국 측에서 들은 숫자와도 다를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미국이 내년도 한국에 요구하는 분담금이 50억 달러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현재 협정 틀은 한국 방위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모두 담지 못한다면서 새로운 항목 신설을 통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카트 대표는 기존의 SMA 틀은 주한미군 순환과 임시배치, 인력훈련, 장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 모든 게 한국이 매우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갖추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이나 장비 수송비, 주한미군 군무원에 대한 가족 지원 비용, 한반도 근해 활동비,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 비용을 포함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활동은 한반도 방어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별개 활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로카트 대표의 말 중에 특히 주목을 끄는 부분은 막대한 미군 병력 수송과 한반도 내 작전 장비 구비, 작전 훈련 전부 한국 방위에 관한 것이라면서 기술적으로 한반도 여기에서 발생한 비용이더라도 비용을 분담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요구한 부분인데요. 결국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미군 전체를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도 일부 분담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그 돈이 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김종호 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아나무인식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해서 분담금 2월 금액이 수조 원에 달하는데도 미국은 반납은커녕 내용을 밝힌 적도 없다. 예치금 은행 수익이 수천억이고 심지어 주일 미군에 방위비 950억 원을 유용했다는 점도 확인된 바 있다. 일명 묻지마 눈먼 돈이었다. 한국은 미국의 호구였다라고 말했는데요. 정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들 멋대로 운영하는 비용을 6조 원씩이나 주라는 국민이 과연 있을까요? 게다가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이 쓰는 비용까지도 우리 돈으로 썼다고 하는데 6조 원 아니라 600원도 아까울 판이죠. 그런데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게 너무 기막힌 일인데 로카트 대표의 말대로라면 이제 그런 비용을 대놓고 우리한테 달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19일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가 브리핑을 통해서 미국 측의 이런 주장에 대응했는데요. 정은보 대사는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경비 분담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기존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는데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기본 틀에 따르면 분담금 인상은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되 연간 4%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배를 올려달라는 미국의 주장은 애초에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제안이었던 거죠. 특히 정 대사는 미국 측이 준비태세 비용 등을 거론하면서 한반도 여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온 데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이 동맹기여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동맹기여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돈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동맹 얘기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대응하고 있는 것 같네요. 실제로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 주둔 인원을 못 박은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는 등 트럼프의 동맹에 대한 일방주의적 행동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미국의 보수적 시각에서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득이 방위비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크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겠죠. 연내에 SMA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일단 미국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을 먼저 써야 하는데 정부가 지금처럼 일관되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협상에 임했으면 합니다. 미국에서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만큼 한국 내 여론이 안 좋다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겠죠. 두 번째는 정경심 교수 재판에 대한 소식인데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청문회 날 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검란이라고 불러도 모자랄 게 없는 일명 조국 사태가 본격화됐는데요. 상급자에 대한 청문회 당일에 검찰이 기소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생기니까 검찰에서 했던 말이 증거가 명백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재판이 시작되고 나니까 첫 번째 기소권에 대해서 검찰이 가진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피고의 방어권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기소 시점에서 확보된 증거에 대해서만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검찰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증거는 하나도 없고 그 이후에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된 증거도 첫 번째 기소된 내용이랑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사모펀드 관련해서 두 번째 기소를 하면서 첫
번째 공소 내용도 거기에 병합시켜 달라고 신청을 했었는데요. 두 개의 사건을 병합하려면 동일성 여부라고 해서 두 개가 같은 사건이 맞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범행 장소나 방법, 일시, 동기, 사용 목적 등 같은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법원에서는 당연히 받아주지 않았는데 검찰에서는 그 모든 게 다르지만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라는 범죄의 성격은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제가 법을 공부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흔히들 법은 논리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하잖아요. 전혀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은 말을 하는 걸 보면 이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셨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는 검사 8명이 번갈아 가면서 이미 기각된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의견을 밝힐 수 있게 해달라면서 때를 썼다고 하는데요. 다 큰 어른한테, 그것도 검사식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때를 썼다는 표현을 쓰게 돼서 안 됐지만 바닥에 드러눕지만 않았을 뿐이지 5살짜리 어린애가 때 쓰는 거랑 뭐가 다를까 싶어요. 오죽했으면 정경심 교수 변호사가 30년간 재판을 해봤지만 오늘 같은 재판 진행은 보지 못했다면서 오늘 재판 진행에 대해 검사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변호사로서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인터뷰를 다 했겠어요. 검찰이 이렇게 떼쓰듯이 첫 번째 공소 사실에 매달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깨어진 단추이기 때문이고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이었다는 걸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조국 전 장관에서 시작해서 그 가족들, 정경심 교수의 주변인들, 조국 전 장관 자녀들이 거쳐간 모든 기관과 대학 사람들, 그리고 상상인을 비롯한 사모펀드 관련자들까지 5만 대를 다 파보더니 결국 조국 전 장관이 근무했던 민정수석실까지 들쳐서 청와대 하명수사니 감찰무만이 하는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수사가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첫 번째 기소 내용이 사실이어야 되는 거죠. 지금 수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나 참고인 등으로 검찰이 건드렸던 사람 중에 3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이걸 단순한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검찰이 조직에 사활을 걸고 덤비니까 상대편이 견디기 어려웠던 거 아닌가요? 어쨌든 검찰에서는 병합이 불가능해진 첫 번째 공소에 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공소 유지를 한 채 상급심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인데요. 정경심 교수가 현재 구속 중인 상태니까 재판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요. 검찰이 하는 짓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인데요.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소식은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제팬, 일본 불매운동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일본 수시마 섬의 기리타니 마사노부 부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즈 호텔에서 열린 제34회 한일 관광진흥협의회에서 스시마시 관광 현황과 관련해서 월 4만 명까지 이르던 스시마섬, 대마도의 한국인 관광객이 2,000명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스시마시 측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4만 명대를 차지하던 한국인 입국자 수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인 7월에는 1만 9천 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서 8월에는 7,500명, 9월에는 3,000명, 10월에는 2,800명으로 급감했다고 하네요. 지난해 10월 한국인 입국자 수가 35,5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90% 이상 감소한 수치인데요. 기존에 대마도를 방문했던 외국인 관광객 중에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정도였다고 하니까 타격이 꽤 심각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얼마 전에 일본 정부에서 대마도에 대한 지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었는데요. 키리타니 부시장이 이날 협의회에서 대마도 국제항로와 해로 및 관광지와 음식 등을 소개하면서 한국인 방문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한국 사람들이 마음을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일본 정부나 아베 총리가 잘못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원인이 없어져야 결과가 바뀌는 거지 원인 없는 결과가 있던가요? 그리고 팔리네 안 팔리네 말이 많았던 자동차에 대한 실적도 발표가 되는데요. 일본 재무성이 18일에 발표한 11월 무역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한국 수출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 감소한 3,896억 엔, 하나로 약 4조 1,426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품목별로는 자동차 수출이 166억 원으로 무려 88.5%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70.7% 줄어들었었는데요. 갈수록 감소폭이 늘어나고 있네요. 맥주를 포함한 식료품 수출은 약 30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7% 감소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식료품을 수입하길래 300억 원어치나 국내로 들어오는 걸까요? 뭐든 먹을 거 살 때는 성분 표시까지 꼼꼼히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재무성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은 전반적으로 부진에 빠지면서 2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소프장 사업 예산을 계속 늘려가면서 국산화에 힘을 쏟고 있고 독일 같은 나라들이랑 연구 협력도 강화하고 있으니까 일본에 대해 한국 수출 부진은 아마 다시 회복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본이 물건 팔면서 배짱 부리겠다는 심보를 고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듯 하고요. 그리고 16일에 열렸던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와 관련한 뉴스에서 일본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모습 보셨나요? 수출 규제 초기에 과장급 대화할 때 모습이랑 비교하면 정말 천지가 개벽했나 싶을 정도인데요. 그때 장소도 장소였지만 팔 걷어붙이고 의자에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있던 모습이 정말 볼만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일본의 그런 태도가 저는 참 납득이 안 됐었는데요. 기선제압용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런 효과는 없고 당하는 사람은 불쾌하고 보는 사람은 낯뜨거운 그런 장면을 왜 연출하는 걸까요? 정말 우리나라랑은 좁혀볼래야 좁혀볼 수 없는 간극을 가진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